그런 다음에 예술은 과학의 영역인가? 이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예술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아니면 아름다움은 과학적 탐구 대상인가? 이런 질문. 아름다움은 누가 연구하죠? 아니 예술은 누가 연구해요? 한국 분야가 따로 있나요? 그 연구 분야가? 있죠? 뭐 예술학? 예술학 이런 게 있나요? 예술학 아니면 미학 아니면 예술 철학 아니면 뭐 그냥 뭉뚱그랗고 인문학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과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과학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술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어느 분이 손 들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실래요? 누가? 잠깐 몇 학년이야? 5학년. 5학년? 5학년이면 충분히 잘 알 것 같아요. 예술은? 뭔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을 표현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표준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대답이에요. 그 전통적인 생각이 20세기에 이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뭐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 무너진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수채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또는 이 작가와 같은 그 화풍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거든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 피카소가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선물을 받아갖고 피카소의 그 아뜰리에에 그 벽에다 걸어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 좀 작품 감상평을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 이름 뭐지? 이한지이요. 지우야. 내가 두 가지 물어볼게. 이 작품의 느낌이 어떤지 감상 느낌하고 만일 지우한테 충분히 많은 돈이 있어. 그 돈으로 내가 이걸 사려고 해. 그러면 얼마까지는 내가 쓰겠다. 요 두 가지만 얘기해 줘. 일단 감상평. 뭔가 여러 가지에 섞여 있는 게 난 감정 같아요.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 같다? 네. 이제 얼마에 살 거야?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다 써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에 사겠다? 그 정도면 살 것 같다? 훌륭하다.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최근에 경매 시장에 나와갖고 얼마에 팔렸더라? 세 점이 나와갖고 점당 한 1,0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근데 콩고라는 침팬지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침팬지 콩고는 그 런던 동물관에 런던 동물원에 있던 침팬지인데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생물학자인 데즈먼드 모리스가 저 콩고의 영양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훈련 또는 교육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를테면 미친 원숭이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것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이게 아니라 딱 앉아갖고 사람 하듯이 칠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딱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갖는 뭐 어쩌면 진짜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 예술일까요? 이 것은 우리가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예술인가요? 지우는 이거 예술인 것 같아? 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그래도 동물이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우가 되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요. 예술은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게 그 작가, 그러니까 그 예술을 한 사람의 안에 있는 무엇인가, 감상이든 느낌이든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이다. 근데 원숭이도 그걸 갖는다는 거지.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동물 시리즈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렇게 몇몇 동물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동물들이 그런 걸 갖고 있을까? 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관점에서는 이게 별로 고민 같지도 않는 것처럼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이
단추를 깬 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인데 1917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넘은 작품이고 아주 그 유명한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세기에 만들어진 예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가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을 한번 했는데 그 중에 1등이에요. 피카소도 아니고 뭐 고흐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모르는 분은 영영 모르죠. 이 작품 마르셀 듀샹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영영 몰라요. 피카소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의 이런 희귀망측한 이 작품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각색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마르셀 듀샹이에요. 듀샹은 그 당시에 이미 좀 유명한 작가였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분명히 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엔 장난을 친 것 같은데 그게 먹힌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에서 작품 공모전을 해갖고 선정된 것들을 전시하고 상금도 주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내야겠다. 그래서 나는 소변기를 내야지. 그래서 장난치려고 딱 이런 거죠. 띡띡띡띡. 얘 저기 이마트죠? 얘 거기 목욕조품 판매하는 프로 좀 연결해 주세요. 얘 거기 소변기 있나요? 얘 남성용 소변기요. 예, 2종이 있습니다. 얘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보급형 15만 원짜리 택배 되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으로 하나만 포장해서 좀 보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요? 네,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떤데요? 그러면 선생님 성함하고 올해 1917년 좀 매직으로 한국통에서 써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카드로 할게요. 카드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딱 불러줬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과정 거칠 수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매직으로 써서 배달해갖고서 전시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바로 전시가 안 되고 갖다 버렸대요. 장난치나. 근데 나중에 듀샹이 출품한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출품해갖고 다시 전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행위 속에서 듀샹은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작품에 대해서 행한 거라고 주문하고 결제한 거예요. 결제가 예술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오늘 계속 질문할 게 그거예요. 이건 예술인가요? 예술인가요? 물어볼 거예요. 듀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터뷰하려고 마이크 갖다 대니까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술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예술은 어쨌든 간에 작가가 만든 것이어야 돼요. 창조해낸 거야 돼요. 똑같은 거를 똑같이 모작을 하면 그건 우리 예술작품이라고 안 하죠.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예술이라고 안 하는 것 이유는 예술의 가장 기본은 창조기 때문이에요. 근데 듀샹이 그걸 뒤집어 그래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변기가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보면 왠지 쳐다보고 있어도 냄새가 날 것 같은 막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걸 딱 보면 아름다운 곡선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발견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진짜 제가 보기엔 예술가들은 일단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둘째치고 말을 잘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일단은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이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 거의 10중 8구 거기로 가버려요. 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로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강연에서 가면 저게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되고요. 왜 그렇게 가는지 생각해 보면 회피하는 거예요. 이 예술 개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딱 포기하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권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남들은 다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건들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은 절대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뭐 분리학에서 쓰는 뭐 아원자, 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면 뭐 이상한 말들 막 쓰거든요.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야 뮤는 뭐야? 라고 정의해주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한 대로 우리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해 못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 안 쓰면 되는 거죠. 예술이란 말은 우리가 맨날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갖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술가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 말이 맞겠죠. 누가 또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맞겠죠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갖고서 싸워나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술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건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 손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대충 반반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반반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20세기의 예술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막 헌착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이제 존 케이지의 4번 33초라는 건데 이 작품은 뉴욕인가 어디 대도시의 야외 공원에서 초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피아노 갖다 놓고 이제 청년들이 와 있고 연립을 타기서 딱 가고 인사 딱 하고 막 박수 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갖고 뚜껑 열고 악보 써놓고 주제 악보가 있어요. 써놓고 딱 앉아서 딱 시계를 봐요. 그러다가 악장 부분도 있어요.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악장이 끝나면 조금 닫았다가 다시 또 열었다가 또 이제 2악장 하고 해서 4분 33초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문 닫고 인사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웅성웅성하고 막 애는 울고 또 이제 도시에 있는 공원이니까 막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작가가 말을 하길 음악은 음을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진짜 말하죠. 뒷사람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죠. 그래갖고 그 시간에 들리는 많은 자음 아니면 뭐 바람 소리, 뭐 낙엽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예술이다. 하면서 꼭 자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예술이라는 생각을 자기는 거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차라리 이거는 예술인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원래 음악이라는 게 음과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음과 음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좀 길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이건 차라리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무용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피에르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인데 뭐 제목만 봐도 뭔지 짐작하시겠죠. 1961년도 작품이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디서 살짝 듣긴 했는데 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앤디 워홀이 그런 말을 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뭐 네가 똥을 싸질러도 뭐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게 앤디 워홀이 그런 말을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똥을 싸질러 볼까 그러면 그래서 똥을 건조 중량 30g짜리 캔이거든요. 이 캔을 100캔을 만들어요. 소분해서 캔에다 담아서 팔았어요. 예술작품으로. 얼마에 팔았냐면 30g의 금값으로 팔았어요.
뭐 하여튼 몇백만 원 정도, 한 400이라고 칩시다. 한 400만 원 정도에 내놨어요. 그랬더니만 완판이 됐어요. 그 중에 캔 하나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 캔 하나가 1억 7천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예술가의 똥이 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거 예술 작품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케이지나 듀샹이나 다 날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면서 그 예술사에 이름만 올라가는 날로 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똥을 3kg나 쌌어요. 생각해보세요. 3kg 똥을 싸려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진짜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똥이죠. 그러니까 이거만큼 창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불쾌하죠. 근데도 이거는 1억 7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하죠. 이제 막 예술이 막 똥까지 등장하고 막 난리가 났죠. 데미안 허스트의 이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지금 현존하는 작가고 제일 몸값이 비싼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좀 너무 상업성이 강해갖고 자기 작품을 내놓고 자기가 사갖고 가격 올리고 막 이런 짓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제일 그 마일드한 소프트한 작품이에요. 이런 거 죽음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을 그렇게 주제로 많이 다뤄요. 그래갖고 이거 돼지를 반을 잘라갖고 이렇게 전시한 건데 뭐 상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을 슬라이스를 더 잘게 쳐요. 그래서 뭐 세로로 아니면 가로로 갖고 슬라이스를 막 쳐갖고 이걸 슬라이스 낸 걸 이렇게 딱딱딱딱 쳐서 일하는 거예요. 내장들을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예술이라고 등장하고 그 듀샹의 그 변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게 이렇게 예술이야 이렇게 예술이야라고 할 때 저 끝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제가 정확한 작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제가 예술사 전공하는 사람한테 들은 그 사례인데 신체 훼손 예술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훼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큼을 손끝을 잘라. 그리고 좀 있다가 좀 얼마 더 있다가 또 이만큼을 더 잘라. 조금씩 잘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정신병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신체 훼손하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자기는 신체 훼손 예술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아주 개방적인 예술관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술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술이라고 싹 다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예술 작품도 이제 최근에 마지막 작품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작품인데 2018년도 작품이에요. 이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이었는데 15억 6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낙찰이 되고 땅땅 뚫는 순간 그 뱅크시가 저쪽 어디 몰래 숨어 있다가 리모컨을 누른 거예요. 그 액자 속에다가 몰래 그 파쇄 장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문서 세장기 있잖아요. 절단하는 거. 그걸 집어넣고 딱 나눈 순간 딱 그 버튼을 누른 거죠. 근데 아주 우연히도 절묘하게 중간에 나오다가 여기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끝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작품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뱅크 씨가 자기 SNS에다가 자기가 가져다가 그 장치한 아까도 영상을 올려놓은 거죠. 내가 설치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소더비에서는 난리가 났죠. 작품의 경매 중에 이제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구입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망가졌으니까 다시 반품을 하면 받아주겠다 했더니만 안 하겠다. 이게 작년인가 올해인가에 다시 나왔어요. 330억인가에 팔렸어요. 지금 15억짜리가 300억이 넘게 지금 판매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작품은 21세기의 최고의 이벤트예요. 예술계의 최고의 이벤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예술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작품이. 그리고 작품 이름도 바뀌었어요.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서 새로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경매 도중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난 거죠. 이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 아까 지우가 처음에 말했던 뭐였죠? 어떤 아름다운 느낌이나 감상 같은 것들을 표현해내는 활동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전통적인 예술가는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서울 시내에 있는 미술관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일반적인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그러니까 어떤 누구 특정한 작가나 장르를 제한해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립미술관 같은 데 가면 회화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 갔더니만 싹 다 비디오예요. 그냥 다 비디오 틀어놓고 설치 예술인데 설치 예술도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자꾸 움직이고 막 뭐 변하고 하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미술관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화 중심의 예술은 거의 100년 정도 전이나 유행했던 거고, 그래서 뒤시장 이후에 이 예술들은 되게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이란 게 무엇일까를 이제 한번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술이란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쓸게, 너는 네 마음대로 써. 이래버리면 예술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단어를 의미를 갖는다면 그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 예술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잘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숟갈씩 기여하는 것들이 결국 예술이라는 말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하나의 확고부동한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다 달라?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몇 개의 덩어리를 갖지 않는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집단들이 있고 또 저렇게 이해하는 집단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몇 개의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사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제 이론가들의 그 예술 개념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등장을 하죠. 예전에 그 고대부터 시작해갖고 예술의 시초는 무엇일까? 알타미르 그 동굴 벽화에 같은 보면 이제 소나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자기의 희망이나 관심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냄으로써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 가졌다고 생각해서 예술이 만들어졌다.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예술은 종교와 또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주술적인 의미하고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또 보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제 경존해 있는데, 저는 예술이라는 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술이라는 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활동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해. 그 사람들이 와, 오 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야. 이런 식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론적으로 펼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진화론자들이에요. 이제 과학 얘기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할 말이 있는가? 우리 주제가 그건데, 그것에 이런 논의에 밥숟가락을 일단 한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에요. 진화미학은 이걸 이제 진화미학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하자면 진화미학은 인간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작품 수집이나 뭐 이런 것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 아니면 아름다움의 기원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적인 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느 면에서 일치하면서도 생각과 또 상이하는 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편하게 갑시다. 다음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는 누구인가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이제 홍대와 영종도 공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나가는 청춘 남녀 한 60명 가까이를 데리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나?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원균이 1등, 이민호가 2등, 김우민 3등, 유해진 빵. 근데 이 조사를 제가 실제로 강의하면서 얘기하면 얼추 이 비율이 맞아요. 근데 해가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민호하고 김우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알지만 등장하지 않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하냐 안 하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물어봤던 것과 그 당시 다른 데 가서 물어봤던 것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름다움은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름다움은 어떤 사물을 봐 이걸 보고 아름답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보고 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관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걸 보고서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름다운 느낌이 일어나냐 아니냐 때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느낌이니까 누군가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고 좀 맛없다고 해요. 알았어 둘 다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느낌이니까.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름다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움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면 나는 맞는 거야. 근데 아름다움이 있는데 쟤는 못 봤어. 그래서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 그럼 쟤는 틀린 거예요.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라는 말은 맞고 틀린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보고 각이 3개다 라고 말하면 맞는 거고 4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3개가 있는데 4개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게 객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거의 다 되실 거라고 보고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 클래스에도 지금 2명이 객관적이라고 손을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한 95, 6%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왜 이게 어떻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거든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의 다 물어보면 5, 6%는 다 주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정답 같잖아요. 다들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정답 같거든요. 근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미학에서 나오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객관주의자 반, 주관주의자 반쯤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자가 이제 서시가 연못으로 가면 물고기가 피한다. 서시라고 하면 중국의 3대 미녀예요. 이 서시가 워낙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집을 나서면 온갖 잡놈들이 서시 얼굴 한번 보려고 우르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시가 막 우르르 사람들 몰고 다니다가 연못을 가면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르르 몰려올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은 도망가겠죠. 사람이 왔으니까. 물고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아름다움이 다르듯이 이건 사실 의리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아름다움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똑같은 말을 에피카르모스가 하거든요. 걔는 걔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고 돼지는 돼지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반해 대표 철학자라고 할 만한 플라톤은 아름다움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깨지면 그 존재하는 사물도 사라져버린다, 무너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철학적으로 되게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 이 황금 분할이에요. 황금 비율 또는 황금 분할이라고 얘기하죠. 몇 대 몇 뭐 이럴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런 비율이 깨지면 아름다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황금 비율이나 분할은 결국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비율을 맞추고 있는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너 제대로 봤네? 너 못 느꼈어? 너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주의자들과 주관주의자들이 대등하게 이렇게 겨루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대중은 주관주의자가 압도적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밥숟가락 얹어요.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도 동물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동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다일의 진화론. 다일의 진화론이
동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론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갖고 아름다움이란 건 결국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진화론은 어떤 사변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생물의 어떤 존재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성질인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래서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전략이죠.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죠? 이거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라마르크하고 이제 경쟁을 했거든요. 라마르크는 그러니까 높은 데 걸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그래서 그게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살아와서 뭐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목을 늘려 카렌족 같은 경우 목이 길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태어난 후에 목을 늘려 그런다고 해서 새끼가 목이 긴 새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라마르크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 다윈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냥 새끼는 막 나. 나도 몰라 그냥 났어. 근데 그 중에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어요. 먹이가 부족하면 낮은 데 있고 같이 먹다가 이게 다 떨어지고 위에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짧은 놈은 죽고 긴 놈은 살아남는 거야. 또 긴 놈이 또 새끼를 낳으면 또 그 중에 짧은 놈 죽고 긴 놈은 살아남아.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긴 놈이 살아남는 환경에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긴 놈들만 살아남아서 점점 길어진다는 게 바로 진화론이죠. 목이 긴 것도 진화의 산물이고 얼룩말이 얼룩한 것도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물개의 팔다리가 지느러미처럼 생기게 된 것도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면 아름다움도 결국 진화의 산물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전략을 갖고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 아름다움과 관련해 갖고서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공작입니다. 다윈이 이 공작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고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저 공작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자연 선택이라는 자기의 그 아주 아름다운 이론에 이 공작놈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눈에 잘 띄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기도 힘들거든. 멸종했어야 되는 거야. 저는 멸종했어야 되는데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게 자연 선택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답을 찾다가 결국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종의 기원을 출간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책을 쓸 때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두 번째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제가 그 공작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공작 수컷이 그 다윈의 진화론은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이론이야. 자연 선택, 그러니까 적자 생존, 적합한 놈이 자연에 환경에 적합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 나도 그러면 적자가 돼갖고 살아남아야겠다. 근데 날개가 너무 커,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마법을 부려갖고서 날개를 줄였어요. 하고서 날개를 반토막으로 줄였어요. 요 날개가 아니라 요 날개요. 그러니까 꼬리깃이죠. 이건 장식 깃털이 돼서 날아다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는 그 깃털이에요. 그래서 저걸 발로 확 줄였어요. 그리고 색깔도 흑백으로 싹 바꿨어. 그러니까 몸이 날렵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드디어 적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느 날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구구구 하고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저기서 호랑이가 확 덮친 거예요. 나는 날개를 탁 접고 휙 도망갔어요. 날렵하게 도망갔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이러다가 다 잡아먹힌 거예요. 역시 다윈 선생님 말씀이 맞아. 역시 나는 적자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구구구구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늑대가 휙 덮쳐. 난 날개를 탁 잡고 휙 도망갔는데 또 친구들은 하다가 또 다 잡아먹혔어. 매 순간 이렇게 날렵해진 날개를 가지고 나는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천수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역시 다윈의 선생님 말이 맞아. 근데 죽을 때까지 결국 모태솔로야. 그러면 살아남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진화론적인 관점을 봤을 때 진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자기 새끼를 낳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끼를 거듭하면서 진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적자 생존이라고 했을 때 생존해봤자 생존은 중요해요. 생존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생존만 갖고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적자 생존, 자연 선택을 얘기했을 때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연 선택설은
생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백날 생존해봤자 짝짓기 못하고 자기 새끼를 낳지 못한다면 그 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화는 생존한 놈들이 짝짓기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걸 다윈이 발견하죠. 결국 진화의 원리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아라, 그리고 번식하라. 번식하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살아남는 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완수할 때 진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생존의 원리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책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이 번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름다움은 짝짓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죠. 너무 노골적이고 공작은 그럴 줄 몰라도 인간은 안 그렇지. 인간한테까지 이 얘기 할 수 있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문제예요. 살아남아라, 그리고 번식하라. 이 번식의 원리에서 우리가 아름다움과 예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실제로 진화론도 과학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논의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라면 증거를 대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말태 안데스라는 이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긴꼬리 갑옷의 실험을 하거든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요. 이 긴꼬리 갑옷새가 꼬리가 장식 깃털이에요. 이건 날개짓하고 상관없는 장식 깃털이고, 깃털이 벨벳 색깔이라서 되게 이뻐요. 얘네들 이제 날아다니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 말태 안데르슨이 이 긴꼬리 갑옷의 수컷을 잡아다가 요 꼬리를 잘라버려요. 근데 요 꼬리는 장식 깃털이기 때문에 자른다고 해서 얘 생존에 위협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몸이 가벼워지니까 잘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꼬리가 잘린 놈들이 그 번식, 그러니까 짝짓기 빈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얘네들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쟤네들이 암컷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게 잘리면 참 아쉬운데 이 암컷도 그걸 보고서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짝짓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수록 짝짓기 할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긴꼬리 갑옷의 암컷한테 저 수컷의 긴 꼬리가 아름답니? 라고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얘네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얘네들이 선택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쟤네들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적인 벽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이 말테 안데슨은 재활용 정신이 투철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잘랐잖아요. 이거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멀쩡한 놈들도 잡아다가 거기다 이어 붙여요. 그러니까 꼬리가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놈들의 짝짓기 빈도가 또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수록 더 높아져요. 짝짓기가.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어떤 외모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라면 이 그 바우어새는 뭐 집짓기새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데 바우어새는 바깥에다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활동하고 이렇게 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주변에 원석의 장식물들을 치상을 해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뭔가면 PT병, 플라스틱병 뚜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뒤져갖고 사람들 사는 데는 그 쓰레기가 그 색깔 있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뭐 컬러풀한 것들 모아다가 장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암컷이 쓱 나눠와서 요걸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면 짝짓기를 허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암컷이 여기 화려하게 장식된 것들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 뭐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물 세계에도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인간도 아름다움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이 진화론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도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게 화려한 정도예요. 이쁘면 이쁠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번식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리고 이쁘면 이쁠수록 생존 가능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눈에 띄고 더 거추장스러워지니까. 만약에 우리가 번식만 생각한다면 그럼 이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생존만 생각한다면 이쁠수록 나쁜 거예요. 근데 번식과 생존은 둘 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5만큼 아름답다. 이걸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그럼 지금 공작의 아름다움이 숫자가 55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과학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일 시간이 흘러 어떤 이유에서 공작의 이 날개 근육이 지금보다 2배, 3배 튼튼해진다면 더 긴 꼬리를 간수할 수도 있겠죠. 생존율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차할 테고 아름다움의 정도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요점은 아름다움의 정도를 우리가 추상적으로나마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저렇게 계산되는 실제 존재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론이 다인의 진화론에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 짝짓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성질들이고 특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인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 새가 이제 극락조라고 하는 새인데 되게 화려해요. 새가 극락조로 살아갔어요. 새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은데 한 놈은 털에서 육기가 자르르 흘러요. 근데 또 한 놈은 털이 푸석푸석하고 막 군데군데 그 들통들통 털이 빠져 있어. 선생님 어느 걸 사시겠어요? 털 좋은 놈을 사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쁜 놈을 선택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원리를 이제 생물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건강 상태가 나빠. 생존의 위기가 느껴질 때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거든요. 이건 인간도 똑같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조가 건강 상태가 나빠졌어. 그러면 쓸데없는 데 나가는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깃털에 나옵니다. 깃털을 윤기 있게 하려고 해서 뭐 기름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캐치해요. 그래서 깔끔한 외모를 가진 저 극락조를 우리가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암컷이 수컷을 구하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에서는 핸디캡 시어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설명한 걸 거꾸로 이해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핸디캡인 거예요. 이 화려한 날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직결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거꾸로 말하면 낭비예요. 그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저놈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이거 인간 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비싼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들, 뭐 페라리, 포르쉐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인 거죠, 당연히. 부산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걸 끌고 다니는 거나, 물론 이걸 우리가 이제 이용도 하죠. 돈이 없어도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막 억지로 드러내는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데 에너지 낭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놈들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술 수집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작품이에요.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고 5천억에 팔렸다고 해요. 그 아랍의 부호가 사갔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천억이 생겼어요. 이 그림 사실래요? 저도 안 사요. 그래서 살 돈이 있어도 안 사요. 미친 짓이죠. 내가 뭐 수집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 진짜 미친 짓이고요. 근데 샀잖아 누가 사느냐?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도 사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이제 재산이 많이 줄긴 했지만 요즘은 또 빌 게이츠가 아니죠.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이런 5천억짜리 작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요즘은 좀 달라요. 근데
그 달라진 게 제가 보기에 기껏해야 100년, 200년이에요. 그 전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술 활동은 일종의 추료 활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알타미라 동굴에서 누가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저놈은 지금 먹을 거 제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가서 수집하기, 채집하기 바쁘고 사냥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술, 또 하나는 놀이. 놀이하고 예술은 저는 뿌리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활동이 바로 예술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활동이 예술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것도 그 능력을 보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닌가라는 게 바로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쪽 책을 읽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한 발짝씩 그 사람들의 생각에 가까이 가거든요. 동의하게 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물론 이제 인문학자들이 이런 자연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논박하는 몇 가지 논박 스킬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너무 이제 세부적인 논의에서 우리 그건 뭐 생략을 하더라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아, 네 말이 그렇다고 쳐. 그럼 니네가 지금 과학자잖아. 그럼 증거를 대봐. 지금까지 말했던 건 그럴듯한 스토리야, 스토리. 그럼 그 객관적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래갖고 실제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요. 아주 재밌고 어떤 면에서 좀 쇼킹한 실험인데, 태어난 지 3개월에서 6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심지어 두 번째 실험에서는 태어난 지 14시간 된 애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요. 태어난 지 14시간이면 진짜로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놈들이죠. 진짜 피도 안 마는 놈들을 데려다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애가 당연히 누워있겠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과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여자의 사진 두 장을 똑같은 프레임에다가 두 장을 인쇄해서 애를 가운데 두고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아기가 어느 사진을 오래 쳐다보는지를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기술이 있거든요. 눈동자의 흔들림을 측정을 하고 어느 걸 더 오래 쳐다보는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0몇 %? 압도적인 시간을 이쁜 여자의 사진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한테 물어볼 수는 없죠. 누가 이쁘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좋지 않은 것을 오래 쳐다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더 오래 쳐다본다는 거예요.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놈들이 이쁜 여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실험, 좀 잔인한 실험인데, 아기가 아니라 똑같이 이제 산부인과 병원 같은 데 가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어요. 무슨 실험인가 하면, 큰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아기들을 같이 관리하잖아요. 그 수십 명의 아기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몰래 가갖고 미모를 그 점수를 줘요. 누가 이쁜지 아기가. 이쁜 애부터 못생긴 애를 딱 리스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몰래 관찰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자주 와서 아기하고 시간을 보내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기가 막히게 애가 이쁠수록 엄마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못생길수록 엄마들이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모성 본능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안 이쁜 놈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실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안 이쁘다고 해서 애가 죽는 일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원시 옛날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이었다면 엄마의 손이 들어가면 그만큼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조차 안 이쁜 놈한테는 손이 안 간다는 거죠. 이거는 살짝 좀 잔인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사례는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몸에 불구가 생각할 기형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동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름다움이 아까 핸디캡슐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이 그 놈의 어떤 건강 상태나 유전적인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는 증표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그 성질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고 동의해요. 근데 이게 다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수업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를테면 어느 분을 붙잡고 무슨 일 하세요? 뭘 일 한다. 그게 왜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신뢰가 돼갖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거 왜 하세요? 가르치는 게 재밌고 보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그러겠죠. 뭔 소리 하겠어? 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거짓말하지 마.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과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뭐 재미있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병존할 수 있는, 같이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는 목표가 있으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벌려는 목적이 1차 목적이라면 2차 목적은 그걸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뭐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이 저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봐요. 깔려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거기에 얹혀진, 더해진 우리가 예술 활동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마지막에 한 요 말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인문학자들 또는 미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럼 어쨌든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선택할까? 라고 물어볼 때 아까 첫 번째 말한 되게 핸디캡 시절이죠. 아름다움은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자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의 공통점을 잘 들여다보면 예전에 객관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특징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제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세계의 평균 얼굴이라는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각 국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똑같은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수천 명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코를 중심으로 놓고서 크게 인화한 다음에 겹치는 거예요. 계속 수천 장을 겹치면 공통적인 것들은 점점 진해지고 뭐 이를테면 여기 점이 있다 두가 그런 것들은 이제 흐려져갖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평균 얼굴이라는 사진인데 이게 한국 여자의 평균 얼굴이에요. 이 평균 얼굴의 미모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 같아요? 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미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예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외모면 미모도 평균적이어야 될 텐데 평균 이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얘를 만들게 되는 메커니즘이 만드는 방법에서 그 답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공통적인 건 진해지고 개별적인 것은 사라지거든요. 그럼 어떤 얼굴이 나오냐면 완벽한 좌우 대칭형 얼굴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례와 조화와 비율 이거 우리 객관주의자들이 했던 말이죠. 그런 대칭과 조화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제가 이 사이트를 하나 찾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기왕이면 못생긴 남자들만 갖고 제가 평균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못생겼죠?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좀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기증한 사람들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제가 못생긴 사람들만 갖고 이제 중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비교 어드레지를 누르면 맞아요. 어때요? 잘생겨졌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못생긴 놈들만 갖고 만들어도 잘생긴 사람이 나와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공통적인 것만 남게 되면 완벽한 좌우 대칭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례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설인데 우리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비율이 딱 맞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비율이 계속 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부 기생충의 영향을 받든가 아니면 병원군의 공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서 조금씩 그 조화가 깨지고 태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사실 완벽한 좌우 대칭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공격의 영향의 흔적이고 그런 공격을 들받았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 그만큼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보면 결국 객관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의 그 긴 싸움에서 이 진화론자들이 객관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 20세기부터 과학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거 이 사례가 과학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인문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과학자들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성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직은 이게 논쟁적이에요.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 지금 점점 무게추는 이게 과학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전통적인 인문학은 이제 뭘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인문학자들이 고민할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밥벌이, 자기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에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참 궁금해요. 아름다운 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니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